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딥다이브 세션으로 내부 구조, 성능 최적화, 그리고 스케일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도큐먼트, 인덱스, 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디자인의 일반적인 방법과 AWS에서 오픈서치 클러스터, 즉 도메인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대화형 로그 분석이나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그리고 웹사이트 검색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콘솔에 접속하시면 클릭 몇 번으로 최신 버전의 오픈서치와 19가지 버전의 엘라스틱서치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인프라나 각종 설정, 그리고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표시해둔 주소로 들어가시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오픈소스인 오픈서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AWS는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던 엘라스틱서치 7.10.2 버전에서 파생된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도큐먼트, 인덱스, 샤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문서라고 하면 여러 글들이 들어있는 완결된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픈서치에서는 도큐먼트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JSON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익숙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비교를 해보자면 특정 테이블 안의 개별 레코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처럼 필드라는 이름의 단위가 있고 이 필드는 여러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예제에서는 스트링, 문자, 불린, 배열 같은 타입들이 보입니다. 인덱스는 앞에서 설명한 도큐먼트가 모인 논리적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자는 가장 먼저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그 인덱스에 개별 도큐먼트를 집어넣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개별 도큐먼트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갖고 있고 이 아이디로 데이터를 찾거나 여러 곳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앞에서는 논리적인 구조를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된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위로는 앞서 설명드린 인덱스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위에 인덱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인덱스로 도큐먼트를 집어넣으면 아래에 있는 여러 샤드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샤드들은 물리적으로 여러 노드에 분산됩니다. 샤드가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병렬로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오픈서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픈서치는 내부적으로 루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샤드는 루신 인덱스와 연결됩니다.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에 만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신 인덱스가 세그먼트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우리가 입력한 개별 도큐먼트는 실제로 이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샤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는 여러 개의 샤드로 분할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기본적인 샤드를 아래 그림처럼 프라이머리 샤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대규모 병렬 처리 솔루션처럼 레플리카라고 부르는 데이터 복제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는 샤드 단위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프라이머리 샤드가 기본 데이터를 보관하고 개발자는 레플리카 개수를 지정해서 얼마나 많은 복제본을 갖고 있을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제본이 많아지면 데이터 내구성이 좋아지고 검색 성능도 좋아집니다. 인덱스를 생성할 때 샤드의 개수와 레플리카의 개수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API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샤드 수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샤드의 개수는 성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리인덱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인덱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노드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샤드가 골고루 배포되어야 됩니다. 위쪽 그림을 함께 보시죠. 3개의 노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인덱스를 3개의 샤드로 구성하는 것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2개로 구성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꼭 3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3의 배수로 구성이 되면 모든 노드를 골고루 잘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용 영역의 수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운영 환경에서는 3개의 가용 영역을 준비하고 이 중에 2개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샤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굵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프라이머리 샤드가 하나가 있고 복제본인 레플리카 샤드가 2개가 있어서 모든 가용 영역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가용 영역이 3개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2개의 가용 영역이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를 생성할 때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가지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 시간의 개념이 있고 오래 보관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웜, 콜드 계층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는 롤링 인덱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로그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치의 데이터가 분석에 의미가 있고 오래된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장기간 동안 계속 저장을 하고 검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정보,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전문 검색, 사내 문서 검색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덱스 내의 개별 도큐먼트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점점 증가하는 인덱스가 있다면 성능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 사이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이즈를 기반으로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덱스의 크기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특정 크기를 넘어서면 신규 인덱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더라도 인덱스를 구성하는 샤드의 크기가 예측한 최대값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인덱스가 새로 생기더라도 샤드의 크기가 균등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성능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월별, 일별, 시간별처럼 들어오는 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추정될 때는 시계열을 기반으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용이하고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도 해당 인덱스만 조회하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나 빈도로 인덱스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일마다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같다고 하더라도 설계한 빈도에 따라서 샤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매일 30기가로 고정된 데이터가 들어오고 최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샤드 크기를 50기가로 구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계산의 간편함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샤드만 고려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신규 인덱스를 만드는 경우 소스 데이터 사이즈인 30GB에서 인덱싱하면서 증가하는 10% 정도를 곱해주고 샤드당 사이즈인 50기가로 나눠주면 매일 0.66개의 샤드가 생깁니다.
샤드의 수는 소수점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올림을 해주면 매일 한 개의 샤드가 생깁니다. 일주일마다 인덱스를 만들면 같은 방식으로 5개의 샤드가 매주 생성되고 한 달에 한 번 인덱스를 만들면 21개의 샤드가 생성됩니다. 만약 데이터의 총 보관 기간을 한 달로 가정을 한다면 매일 만든 경우에는 총 30개의 샤드가 만들어지고 한 달에 한 번 만든 경우에는 21개의 샤드가 만들어집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샤드의 개수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인스턴스 타입과 디스크 등을 어떻게 그리고 몇 개나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메인이란 용어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의 용어로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서 도메인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종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배포됩니다. 우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로 각종 접근 제어를 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데이터 노드로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빠른 검색을 위해서 데이터 노드 부분이 핫 영역을 커버하고 중간 정도 빈도의 울트라 웜 노드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콜드 스토리지로 아카이빙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마스터 노드를 이용해서 각종 헬스 체크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고민인 것은 각종 노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성하고 몇 개나 가져가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픈서치나 엘라스틱서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토리지 크기를 먼저 예측해보고 인덱스 디자인이나 전략에 기반해서 샤드 수를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vCPU나 메모리를 예측해보고 그 이후에 데이터 노드와 마스터 노드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측을 통해서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운영하는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모니터링 하시고 최적의 성능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럼 스토리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접근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서 핫, 울트라 웜, 콜드 스토리지 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인스턴스에 연결된 데이터 볼륨에 저장이 됩니다. 처리량과 지연 시간은 볼륨 유형이나 볼륨 크기에 좌우됩니다.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트라 웜의 경우는 S3 버킷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데이터는 처음 접근할 때 인스턴스 로컬 스토리지로 캐싱됩니다. 가끔 접근하는 데이터의 경우 이 데이터에 처음 검색 요청을 할 때 약간의 지연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면 적합한 티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콜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없으므로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덱스를 울트라 웜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합니다. 울트라 웜보다 덜 접근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왼쪽으로 갈수록 비용은 높아지지만 빠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용은 낮아지지만 검색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웜 노드는 데이터량은 많지만 낮은 비용으로 로그 분석이나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특수한 노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처음 액세스할 때 S3에 저장된 데이터의 쿼리를 실행하고 그 이후에는 캐싱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울트라 웜에 있는 인덱스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노드 영역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합니다. 핫과 웜 간의 마이그레이션은 아래 보이는 API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인덱스의 스냅샷이나 복제본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고 i3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 9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색 API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노드와 울트라 웜 노드 전반에 걸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S3에서 인덱스를 가져와서 검색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계층으로
세분화해서 캐싱을 하고 있고, 어댑티브 프리패칭이라든지 엔진 최적화를 통해 빠른 성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HDD 기반 인스턴스보다 최대 2배 빠르게 동작합니다. 콜드 스토리지에 있는 인덱스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저렴하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는 보통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최대치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콜드 스토리지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트라웜 노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실제로 스토리지 크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핫 영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이슨으로 된 소스 데이터 사이즈의 인덱싱 오버헤드만큼을 곱해줍니다. 보통은 오버헤드를 10%로 잡을 수 있어서 1.1만큼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레플리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운영 워크로드에서는 보통 2개의 레플리카를 잡기 때문에 1 더하기 2 해서 3만큼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사용할 예약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보통 노드별 스토리지 용량에서 5%가량을 확보해 둡니다. 그러면 1에서 0.05를 뺀 0.95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오버헤드만큼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노드별 스토리지 용량의 20%를 확보해 둡니다. 그러면 계산식에서 1 빼기 0.2 해서 0.8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OS 예약 공간의 경우에는 루트 사용자의 중요한 프로세스나 시스템 복원, 디스크 조각화 문제를 위한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요. 서비스 오버헤드의 경우에는 주의할 부분으로는 아래에 적어 놓은 것처럼 1500GB로 도메인 전체의 스토리지 총량이 같은 경우에도 구성에 따라서 사용되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용량의 적은 노드가 더 적은 오버헤드를 갖게 됩니다. 울트라웜과 콜드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인덱스가 S3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덱싱 오버헤드만 고려해주고 레플리카 이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인덱스 오버헤드를 소스 데이터의 10% 정도로 잡습니다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표기한 API를 사용해 보시면 오른쪽의 빨간색 영역처럼 인덱싱 된 후의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샤드 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가 샤드 수를 몇 개로 하면 좋을지, 그 사이즈는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건 역시 마법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덱스의 사이즈가 같다고 가정할 때 작은 샤드가 너무 많아도 성능에 문제가 생기고 큰 샤드가 적게 있어도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샤드마다 노드의 리소스가 할당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샤드는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적은 양의 샤드는 리소스 할당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개별 샤드의 크기가 늘어나서 검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험적인 수치로 롱텀 리텐션 인덱스는 10에서 30GB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롤링 인덱스의 경우에는 10에서 50GB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샤드의 크기는 50GB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덱스 생성 후에는 샤드의 수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롱텀 리텐션 인덱스의 경우에는 향후 데이터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롤링 인덱스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증가하더라도 새로운 인덱스를 만드는 시점에 재조정할 수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덱스를 생성할 때 실제로 지정해줘야 하는 샤드 정보는 프라이머리 샤드 수와 레플리카 샤드 수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다시 한번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샤드 수는 소스 데이터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혹시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면 여분의 크기를 고려해 줍니다. 거기서 인덱싱 오버헤드만큼을 늘려준 전체 크기에서 샤드의 사이즈만큼을 나눠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데이터의 노드에 샤드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노드나 가용 영역의 수에 맞춰서 약간씩 조정하면 좋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마다 들어오는 데이터가 200기가의 로그성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 샤드의 크기는 30기가로 구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데이터의 크기가 50기가를 많이 초과하므로 일자별로 인덱스를 롤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개의 데이터 노드가 3개의 가용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계산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일마다 인덱스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0기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덱스 오버헤드만큼 전체 크기에서 30GB로 나누면 7개의 프라이머리 샤드가 나오게 됩니다. 7개의 프라이머리 샤드는 모든 데이터 노드에 균등하게 배포되지 않기 때문에 6이나 9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의 경우에는 30GB에서 조금 더 근접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샤드를 6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샤드 수를 계산해 봤으니 이것을 기반으로 데이터 노드의 리소스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vCPU 관점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워크로드라고 하면 오픈 서치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많지 않고 적당한 검색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고부와 워크로드는 잦은 인덱싱이 있고 도큐먼트의 업데이트나 삭제가 많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쿼리 요청률이 높고 집계 처리나 대용량 데이터 검색으로 인한 부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워크로드에서는 액티브 샤드 수를 기준으로 vCPU를 할당합니다. 액티브 샤드의 개념은 아래 참고사항에 따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샤드 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워크로드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샤드의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샤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쿼리를 요청하는 QPS가 높은 경우는 vCPU를 더 높게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액티브 샤드당 1.5개의 vCPU를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부하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액티브 샤드보다는 스토리지 용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스토리지 100GB당 2 vCPU를 할당하면 좋고 이때 샤드의 크기는 50GB에 가까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초기의 리소스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며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워크로드는 20개의 샤드당 1GB 정도를 힙 영역에 할당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부하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스토리지 100GB당 8GB 메모리를 힙 영역에 할당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노드에 부여하는 메모리는 힙 영역에 할당할 메모리의 2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의 경우 노드에 할당된 메모리의 절반을 힙 영역으로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힙 사이즈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32G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VM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힙 영역을 32GB 이상으로 부여하면 오히려 성능이 줄어드는 컴프레스드 OOP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토튠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제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vCPU와 메모리를 예측해 봤으니 이것에 맞는 데이터 노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노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노드와 울트라원 노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노드의 경우에는 아마존 EC2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인스턴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은 최신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AWS는 계속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인스턴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 발표일을 기준으로 6세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vCPU 대 메모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인스턴스 타입마다 1대2, 1대4, 1대8처럼 vCPU 대 메모리 비율을 특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측한 비율을 기준으로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워크로드에서는 M6G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원전 관리형인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서 워크로드를 테스트해보고
간단하게 인스턴스 구성을 변경하면서 최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부하 워크로드에서는 디스크 I/O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SSD 기반 EBS를 사용할 수 있거나 NVMe SSD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BS를 사용한다고 하면 최신 세대인 GP3를 추천드립니다. 빠른 디스크 I/O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스턴스 스토어인 NVMe SSD를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유지하고 검색하는 경우라면 울트라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타입의 노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드마다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 사이즈, vCPU와 메모리, 캐싱 스토리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내 워크로드에 맞는 노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노드에 기반해서 마스터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도메인의 리소스 관리나 작업 관리를 담당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전용 마스터 노드를 반드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용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크기, 인덱스나 샤드 수에 따라서 커질 수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메인에 구성할 전체 노드 수에 따라서 인스턴스 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를 그래비톤2 또는 인텔 타입으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마스터 노드도 같은 타입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노드를 R6G로 선택했다면 전용 마스터 노드는 그래비톤2 인스턴스 타입인 M6G, C6G, R6G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7개의 데이터 노드가 있고 6개의 울트라웜 노드, 3개의 전용 마스터 노드를 구성한다고 하면 총 36개의 노드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래비톤2 인스턴스 타입으로 고른 경우라면 표에 따라서 C6G, 2X 라지 서치 노드를 최소 크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2 인스턴스 유형과 T3 스몰 서치는 운영 환경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표에 보여드린 내용은 최소한의 크기이므로 실제 부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확장해야 합니다. 마스터 노드는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노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 성능 향상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용성을 위해서 3개의 노드를 구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터 노드는 여러 마스터 후보 노드에서 하나의 마스터 노드가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노드들은 마스터 노드를 후보 노드로서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만약에 마스터 노드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마스터 후보 노드들이 새 마스터 노드를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할 때는 쿼럼 기반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 마스터 노드 구성에서 절반 이상의 마스터 후보 노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3개의 전용 마스터 노드를 갖도록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API 요청을 적절하게 핸들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서치에 API 요청을 하게 되면 큐에 요청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요청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색 요청과 쓰기 요청에 해당되는 각각의 큐와 스레드 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count, search, suggest, get과 같은 API 요청이 오면 검색 큐에 요청이 쌓이고 검색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로 처리됩니다. 반면에 index, delete, update, bulk API로 요청이 오면 쓰기 큐에 요청이 쌓이고 쓰기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자,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을 때 발생합니다. 큐에 요청이 가득 차서 큐 사이즈 제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신규 요청이 거부되게 되고 429 오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스레드가 샤드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청당 여러 개의 스레드, 즉 여러 개의 vCPU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2개의 스레드가 할당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청되는 API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큐와 스레드 풀 사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쓰기의 경우 큐 사이즈가 10,000개, 스레드 풀의 사이즈가 vCPU 개수만큼 할당됩니다. 검색의 경우에는 큐 사이즈는 1000개, 스레드 풀 사이즈는 화면에 보이는 공식에 따라서 할당됩니다. 결국 큐 사이즈에 도달하기 전에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요청을 모두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노드에 할당된 vCPU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스턴스 유형을 더 크게 변경하면 API 동시성이 증가합니다. 지금부터는 성능 최적화의 관점에 대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검색되는 샤드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파일 시스템 캐시를 할당하면 검색 성능이 좋아집니다. 앞서 오픈서치는 노드에 할당한 메모리의 반을 힙 영역에 할당하고 그 최대 용량으로 32G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힙 내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캐시들이 있지만 힙 영역 이외에 페이지 캐시라고도 부르는 파일 시스템 캐시가 있고 이 영역이 늘어나면 검색 성능도 향상이 됩니다. 노드 쿼리 캐시는 필터 컨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응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캐시입니다. LRU 정책을 사용해서 가장 오래 사용되지 않은 내용이 제거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본 내용처럼 힙 영역의 10%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노드 레벨로 작동을 하고 있고 예제 화면처럼 레인지 쿼리를 사용할 때 노드 쿼리 캐시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타임 스탬프와 같은 범위로 조건을 지정을 할 때 분, 시간, 일 단위로 반올림을 해서 노드 쿼리 캐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스토리지를 EBS 또는 인스턴스 스토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을 하거나 집계할 때 높은 I/O 성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노드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인스턴스 스토어를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는 EBS보다 지연 시간이 낮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문서에 나온 성능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검색 성능을 위해서는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네스티드 형태로 구성된 필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필드 유형보다 검색 요청을 처리하는데 몇 배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스티드 유형 아래에 여러 필드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의 조합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카피2를 사용을 해서 여러 필드를 하나의 필드로 모두 복사해서 검색하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인 필드 유형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필드 유형보다 검색 요청에서 수백 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간의 조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덱싱 시점에서 미리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같이 저장하는 것이 검색 성능에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필드에 대한 검색이 여러 필드에 대한 검색보다 빠릅니다. 여러 필드를 검색하는 것 대신에 카피2를 사용을 해서 단일 필드로 합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성과 이름을 각각 검색하지 않고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플레인 필드를 만들고 카피2를 사용했습니다. 소스 데이터에 숫자 값이 들어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오픈서치에 인덱싱하고 레인지 쿼리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처럼 과일의 가격을 개별로 인덱싱하고 범위마다 집계가 필요할 때 오른쪽 상단처럼 레인지 쿼리로 집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덱싱하는 시점에 미리 텀 형태로 범위를 추가를 해 놓으면 오른쪽 하단처럼 텀 필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검색하고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운영에서는 성능의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아이디와 같은 필드는 숫자로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의 소스 데이터가 숫자라고 해서 고민 없이 숫자 유형으로 인덱싱하기보다는 검색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필드 유형을 지정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위 집계와 같은 텀 어그리게이션을 제품 아이디로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서처럼 키워드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브 필드 형태로 하나 이상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시에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검색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 경우에 미리 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수집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나 AWS 람다와 같은 다른 AWS 서비스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픈서치에 데이터를 넣으면 검색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덱스 소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점수를 높은 값부터 정렬해서 3개만 가져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인덱스 소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보고 조건에 맞는 것을 리턴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덱스 소팅을 사용을 하면 미리 정렬된 데이터에서 3개만 확인을 하고 아래 내용은 스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덱스 소팅은 여러 데이터를 인덱싱할 때 미리 정렬을 해서 데이터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 성능이 많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검색하고 리턴되는 결과값이 큰 경우 고려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오픈서치는 단일 검색 요청에서 반환되는 문서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미트는 10,000개의 더큐먼트입니다. 인덱스 맥스 리저트 윈도우를 업데이트해서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큰 힙 메모리가 필요하고 vCPU 사용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치 애프터나 사이즈, 프롬과 함께 페이징을 사용해서 API당 검색되는 문서 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 프로세싱과 같이 오랫동안 실행되는 쿼리는 비동기 검색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롤업은 집계 비용을 절약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고 주로 집계된 형태의 데이터만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리포트나 대시보드에서 합계나 카운트 등만 보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집계 정도에 따라서 사이즈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쓰기, 즉 인덱싱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내용은 벌크 API입니다. 매번 데이터를 낱개로 인덱싱하지 않고 묶어서 인덱싱하면 크기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즉, 다중 도큐먼트 생성, 업데이트, 삭제 등의 처리 시에 TCP나 HTTP 연결을 설정하는 오버헤드를 줄여주게 됩니다. 적절한 페이로드 크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일 샤드 환경에서는 페이로드를 약 3MB에서 5MB로 설정하고 성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를 오픈서치로 인덱싱하면 메모리의 힙 영역에 인덱싱 버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 리프레시 과정을 거치면 파일 시스템 캐시에 세그먼트 단위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에 플러시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에 세그먼트가 저장이 됩니다. 세그먼트의 생성 빈도를 줄이게 되면 인덱싱 성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리프레시 간격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세그먼트 생성 간격이 증가해서 인덱싱 시점과 검색 가능한 시점의 간격이 늘어납니다. 즉 실시간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의 실시간 요구사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간격을 늘려서 인덱싱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의 수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검색 성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덱싱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레플리카를 비활성화하면 샤드 복제 단계가 없어져서 인덱싱 처리량이 향상됩니다. 특히 원본 데이터가 오픈서치 도메인 외부에 있고 단건이 아닌 플로드가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에서 단일 지점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시에 도큐먼트를 다시 수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픈서치 사용이 조금 한가한 시간대에 레플리케이션을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큐먼트 아이디를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면 동일한 도큐먼트 아이디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큐먼트 생성 과정에서 아이디 충돌 검사를 건너뛰기 때문에 인덱싱 성능이 좋아집니다. 하나의 도메인에서 인덱싱과 검색을 동시에 수행하면 노드의 자원을 공유하므로 요청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간 복제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인덱싱과 검색 워크로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싱 요청은 도메인 1로, 검색 요청은 도메인 2로 가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싱된 인덱스는 도메인 1에서 도메인 2로 복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자원 경쟁도 피할 수 있고 인덱싱과 검색에 필요한 리소스가 다른 경우에도 도메인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용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자동 튜닝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자체 성능 분석기를 기반으로 조절이 필요한 설정 값을 최적화합니다. JVM과 같은 관련된 설정들은 재부팅이 필요하므로 미리 지정한 유지 관리 기간에 블루그립 배포 방식을 사용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 외의 설정들은 즉시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같은 검색이라고 하더라도 워크로드마다 특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분석의 경우에는 많은 문서가 계속 생성되고 검색되기 때문에 높은 I/O 성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풀텍스트 검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양은 적지만 단위 시간당 검색 요청이 많기 때문에 vCPU 코어 수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워크로드 특징에 따라서 최적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로그 분석은 왼쪽 도메인에, 풀텍스트 검색은 오른쪽 도메인에 구성을 하고 상호 참조가 필요한 경우는 클러스터 간 검색을 이용을 하면 한 번에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T2나 T3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정리한 것처럼 메모리 관련 이슈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vCPU 사용량이 계속 요구되는 경우에는 EC2에서처럼 CPU 크레딧 밸런스가 고갈되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능이 느려지는 형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성능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던 vCPU 처리 성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인덱스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가면 하나의 인덱스가 너무 거대해지고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를 사용하면 미리 지정한 사이즈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인덱스 이름 뒤에 일렬 번호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인덱싱 요청은 보통 가장 마지막에 생긴 인덱스로 요청을 하게 되고 검색 요청의 경우에는 모든 인덱스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 아웃보다 스케일 업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여러 노드에 분산됩니다. 여러 노드에서 검색 또는 집계가 발생하면 노드끼리 통신하는 것만으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 아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드마다 가지고 있는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노드별 스토리지 제한이나 힙 사이즈 제한 등을 극복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션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보다 나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